자, 거기 8장을 보니까 예전에 했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갈게요. 거기 이제 근대 문화의 태동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하게 근현대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사이고, 그 아까 이제 그 르네상스, 그 다음에 지리상의 발견, 그 다음에 절대왕정, 요 시기를 얘기하거든요. 시기적으로는 14세기에서 한 18세기 이제 정도 그 시기를 얘기해요. 그래갖고, 요 시기 때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근세 정도 되는데, 근세는 제가 그냥 붙인 거고, 실제 유럽에는 근세란 시대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세란 시대 구분을 쓰는데, 없고 그냥 애매하니까 이 시기가 근세가 붙인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먼저 볼게요.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한 말은 이제 프랑스어로 재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당시 14세기, 16세기 때 거쳐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부흥한다. 그래가지고 재생이라는 의미를 이제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녘 르네상스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앞부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쭉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스위스의 브루크 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개념을 확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크 하르트야. 네. 최초로 이 사람이 르네상스 개념을 확립했던 사람이다.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은 그 르네상스를 독립된 어떤 그 완성 형태로 봤어.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어떤 그 중세의 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대의 시작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그 완성된 형태로 보고 그리고 이제 중세와 단절된 고대와 직결된 문화 형상으로 인식했던 사람이 브루크하르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중세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설설설 시리즈가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볼게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본 강의 교재를 이제 보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같이 살펴보기도 하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이게 아이고. 자, 552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배경 외워두셔야죠. 첫 번째로는 이탈리아는 예전부터 고전 문화의 정통이었다. 정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 제국의 터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전 그리스와 로마 유전이 산재되어 있다. 그럼 고전 그리스 문화가 왜 상징했을까? 이탈리아, 남이탈리아 부근에 예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스 식민도시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품을 뭐냐면,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있었어. 경제적 분영을 통해서, 지중해 중심의 경제 분영을 통해서 부유한 시민계급들이 성장했었고, 이들이 학문과 예술을 보호 장려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이제 동방무역을 했죠. 그래서 비잔틴과 이슬람 문화를 접촉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류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들어왔다. 특히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후에 많은 학자들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플라톤 사상도, 신플라톤 사상도 유입됐죠. 비잔틴 제국부터. 자, 그 다음에 성격도 외워두셔야죠. 자, 성격은 심미적, 기족적, 문해지형적이야. 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 봉건사회이 옹호했다. 여기에서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라는 계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르주아 계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공업 계층들, 금융업자들, 메디친가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들은 좀 기죽 취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그리고 또 뭐냐면 그들은 이제 하자한 것보다는 이걸 내세우면서 자기의 명망을 틀려고 했기 때문에 좀 심미적이고 좀 철학적 색깔이 좀 높은 그런 것들을 원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봉건 세력들이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부유한 시민계층 중에 상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황,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봉건 세력이 옹호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카톨릭에 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예.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알포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그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그 다음에 사회적이었고 종교지향적이었어.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를 추구했지만 이들은 원시 기독교 고전을 추구해요. 원시 기독교 교종은 뭘까요? 교부 철학. 이런 것들이죠. 스콜라 철학을 반대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탈리아 르네상스 특징과 그다음 알프스 르네상스의 특징들 외워두세요. 이제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인문주의자들이 등장하는데 인문주의자는 왜 등장했냐? 그 당시 고전 작품을 수입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문주의자들, 이때 고전이라는 걸 뭐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이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은 중세는 되게 신중심인데 반해서 이는 뭐야? 인간 중심주의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정리하면서 어떤 신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걸 연구하는 기풍을 이제 가지고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인문주의자라고 해요. 인문주의자. 자, 인문주의자들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영향을 받아서 인간주의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뭐 중세가 또 단전한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그다음 속어를 등장해요. 속어라는 건 뭐냐면 라틴어도 이제 사용하긴 하는데 그 지역에 해당 언어를 쓰면서 문학작품을 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토속어. 근데 이게 이탈리아 토속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탈리아 지역은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어하고 통일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각 지역별로 뭐냐면 언어가 달랐어. 거의 한 3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예, 그 중에 이제 토스카나어 같은 것들 많이 썼죠. 북부 이탈리아에 많이 썼던.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 볼게요. 우리가 뭐 이거 외운다고 이 사람들 문학작품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학 세계관이나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이 뭘 썼는가, 이 사람의 이름이 뭔가, 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최초의 그 근대인이라고 평가하는 페트롤카. 이거 예전에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페트롤카부터 해서 최초의 근대인이다. 르네상스 어떤 시발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쓴 작품들 보면, 주로 라틴 작가의 작품을 수집 연구했고, 뭐, 라틴어 서사인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토속어를 썼던 칸출리에로, 이렇게 있고, 최초의 근대인 타이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페트롤카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카치오 하면 유명한 작품 있죠? 뭐죠? 데카메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데카메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작품 내용이 이제 뭐예요? 그 당시 그 사회상을 모사하고 교회 수도사의 위선을 풍자해서 근대 소설의 호시를 이뤘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니까 뭐 작품 내용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냥 이름하고 그 작품 대표적인 명칭들 그런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테 있죠. 단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죠? 신구를 썼죠. 토스카나 토속어를 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테라의 궁정론 이런 것도 있고 로렌츠 바라가 요 사람이 이건 기억을 해두셔야죠. 콘스탄트 기진장을 외우셨어요. 콘스탄트 기부장이 위작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작을 규명한 사람이 르네상스 시대 로렌츠 발란데 아마 사학사 관련돼 갖고 이제 서양사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콘스탄트 기부장가 그게 뭐냐면 위작이라고 규명한 사람을 써라면 로렌츠 바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회도 발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원자 학자들 사적 모임으로서 이제 많은 이제 권력자들이 그들을 후원해 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플렌치에서 메디친가의 어떤 그 후원을 받고 성립된 플라톤 학회가 있어요. 그 이제 성립 배경을 보면 요때 플라톤은 신플라톤 학회인데 이때 이제 비잔틴 아시죠?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잔틴 학자들이 들어오게 돼. 이탈리아로. 이들 중에 플라톤 철학자, 신플라톤 연구한 학자들 많은데 그들을 데리고 이제 뭐냐면 플라톤 학회를 만들죠.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플라톤 학회를 신플라톤을 수용해서 호시메드 메디친 시대 때 성립했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예술은 뭐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볼 때 실제 눈에 입각해서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의미.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인주의라고 해요. 개인주의. 예. 보통 우리가 개인주의 하면 좀 이기주의라고 생각해가지고 동일시역이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주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거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자연적인 자기가 눈에 관찰할 수 있는 것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보는 것을 개인주의야.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뭐 중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이 종교적 소재가 많아요. 근데 종교적 주제를 다루더라도 예전과 다르죠. 예전에는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신성시 여기고 그 다음에 상당히 뭐냐면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천사를 그릴 때도 보면 천사가 완전히 옷도 딱 입고 그 수녀복처럼 이렇게 입고 나와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세 시대 때 천사들은 그 솔직히 신화 일종의 속옷만 거치고 다 가슴 드러내고 나와.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상도 거릴 때는 이 성모가 아주 건고한 마리아상을 그리는데 이때는 가슴 드러놓고 애기도 이제 예수도 이제 리얼하게 그리고 자 이게 완전 달라 이게 그 다음에 헤어와 조각에 쓸 때 이제 만능의 천재들인데 이때는 상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해갖고 이 사람들이 예술가이면서도 자연과학에 능했어요. 왜냐 아직까지는 그 학문이 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섭렵했어. 상당히 많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 작품 정도는 한 두 개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그 르네상스 양식이 이제 대표 성 베드로 성당이고 이걸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뭘 많이 발굴했죠? 면벌부. 예.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죠. 네, 마키아벨리 군주론. 그래서 이제 15세기 이탈리아 정치 형식을 반영했는데 그 당시 이탈리아는 외세침이 많았어요. 나라가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중앙 집권화됐던 프랑스의 침입이 많았고 또 신성로마 제국도 거기 공격해요. 그 프랑스하고 신성로마 제국이 이탈리아 계속 쳐들어오고 이탈리아 전쟁 막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 당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냐? 그거는 단합되지 못하고 분열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필렌체의 뭐냐면 마키아벨리는 그걸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군주도를 썼죠. 예, 군주도. 그래서 군주도 때 정치를 종교나 윤리로부터 분리돼. 그러니까 종교나 윤리는 개인적인 차원이야. 근데 정치는 공적 영역이죠. 공적. 그래서 인간성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항상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정치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권문 순수를 다 뛰어나야 돼. 현실적인 어떤 감각에 바탕으로 해서 권문 순수가 뛰어난 사람들 하고 나름대로 이제 잔인하지만 자신의 위험을 또 내세워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런 마키아벨리가 요구한 군주상은 당시에 이제 일부 도시국가에서 등장했던 전제 군주상, 외부에 보이는 군주상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체제대 보르지아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 절대 군주상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탈리아 통일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통일에 달성한 군주의 출현을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종래의 종교나 도덕규범을 무시하고 정치와 윤리를 분리시켰다라는 데도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이성을 하는 개념을 제시해서 국가이성. 그래서 국가이성 개념을 이제 제시해서 절대주의 시대에 이게 나중에 영향을 주죠. 절대주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정치학이 종교나 도덕에 관계없이 독자적 분야로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예. 정치학을 보면 특히 국내 정치뿐만 세계 정치에 의하면 거긴 뭐야? 철저하게 심의 논리죠. 거기에 뭐 윤리가 있고 뭐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전혀 없어. 예.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 16세기 들어오면서 북유럽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일단 이탈리아가 정치적 분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무역이 쇠퇴되면서 대서양 무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더 추가되면 이탈리아 전쟁이 있어.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 이탈리아 전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지역은 이제 분열되다 보니까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등이 이제 이탈리아 무대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의 열강대 간섭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탈리아 전쟁으로 해서 특히 이제 독일 합스부르크가 그 다음에 프랑스 반려화가까지 서로 이제 이탈리아의 쟁탈전을 둘러싸고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탈리아가 이제 르네상스도 쇠퇴했다. 이탈리아 그 전쟁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토전사에서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어. 토전사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좀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이탈리아 이제 쭉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예. 자, 일단은 이제 북부를 보면 여기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죠. 이게 네, 여기 이탈리아 북부에 보면 여러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가 있는데 여기 눈여볼 게 이제 베네치아, 네, 베네치아 여기 지역 있죠, 베네치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필렌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등 있는데 여기 여러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부에는 누가 있어요? 교황령이 있죠, 교황령.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남이탈리아 부분과 시칠리아 지역은 양시칠리아 왕국 이렇게 이제 세 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부하고 남부는 볼 거 없고. 주로 북부를 중심으로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가 분열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세력들이 와가지고 간섭하고 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키아벨리는 이제 강력한 군주가 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군주를 썼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당시 대표적인 이제 북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살펴볼 곳이 필렌체인데. 필렌체 위치를 이제 볼게요. 이거 앞에 지도는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이제 여기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교황령이에요. 네, 교황령. 교황령이고 이 북부 지역에 이제 뭐냐면 그 위에 토스카나 평원이 있어요. 토스카나 평원.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필렌체가 있어요. 필렌체. 네. 그래서 필렌체는 이제 있다가 나중에 토스카나 평원까지 다 합쳐서 이게 더 크니까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뀌죠? 토스카나 공화국으로 바뀌죠. 예. 자, 필렌체는 이제 고도의 문화 창출을 했다.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의 중심 도시가 이게 필렌체예요. 예. 누가 지원해줬죠? 메디치인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식가 학문의 중심지였고 그렇지만 정치적 부단했고 부유한 가문의 소수 집단이 했다. 그때 부유한 가문은 메디치인가가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단위의 지역 대의와 직능단체 결합되어 있네. 그러니까 지역 대표자하고 각 직능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했고요. 행정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구성돼서 의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상당히 공화국이에요. 근데 실제로 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디치인가가 거의 독점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처럼 겉은 공화국이지만 김정은, 김일성 일가가 독재를 하잖아. 그거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인 금융업자들 중심으로 시정을 잡아 공화정이 수립됐는데, 자, 이 13세기 때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이때 1014세기 때 예전에 그 나왔던 치오피의 난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치오피의 난은 그 당시 이제 그 중세 후기 때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중세 후기의 특이한 문제점,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 시위 행정을 그 당시 대상인 도시기집층이 이제 장악을 하니까 이에 이제 소외됐던 직인들 사이의 갈등이 포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 모직물 노동자였던 노동자 집단이었던 치오피들이 이제 뭐냐면 1378년 그 길드를 조직권을 요구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정부를 장악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성공은 일시적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게 10년 뒤에 10년 뒤도 아니라 그 3, 4년 뒤에 다시 보수적인 대상공업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메디치인가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누구의 지배로 연결됐다? 일시적 성공에 불과하고 메디치인가의 지배로 이제 연결됐다. 자, 메디치인가를 왜 하냐면 일단은 상층 시민들 입장 볼 때는 아니면 또 뭐냐면
중상층 부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층 시민들이 권력을 장악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거야. 자신의 어떤 사유재산을 침범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메디치 인가가 부활되면서 메디치 인가가 지배를 했다. 이 메디치 인가는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은 상인 제조업에 출발해서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선대를 실시했고 또 금융자본과 연결돼요. 금융자본 선작이 있죠. 그리고 각 왕실과 또 연결돼 있어. 외척 집안도 되고 심도 끝발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한동안 이제 지배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형태는 공화정이지만 실제 전제군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메디치 인가가 잠시 쫓겨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잠시 쫓겨날 때 잠깐 이제 신비주의자였던 사볼라 노다라는 그 사람이 등장해서 신정정치에 입각해서 개혁을 추구했는데 이거 외워두세요. 이 사람도 나올 수 있어. 신비주의자로서 이제 메디치 인가를 잠깐 쫓아내고 했는데 후에 이제 뭐냐면 사파이스의 친구를 받고 다시 추방돼요. 이 사볼라 노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메디치 인가 집권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토스카나 공화국을 개칭했다. 왜냐하면 이 피렌체 주변에 있는 평원이 뭐야? 토스카나 평원이죠. 예. 그럼 베네치아를 보자. 베네치아는 이제 어디에 위치한 거냐면 여기 이제 중부가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베네치아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 베네치아는 그 활발한 해상무역을 했고 해군력이 강했기 때문에 주변에 식민지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뭐 예전에 965 있죠.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보면 달마치아 해안 있죠. 이 달마치아죠.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뭐냐면 그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이 이 달마치아 연까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게 뭐냐면 예전에 베네치아가 한때 점령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도 크림반도 지역에서도 곳곳에 식민 도시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지역을 안전하게 장악하진 못했지만 거점 도시들은 좀 있었어요. 흑해 연안에. 자,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는 다른 도시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야. 지중해 무역을 패권을 장악했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4차 십자군 원정을 할 때 그 당시 3차 십자군 원정에 필요한 무기들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누가 만들어줬어요?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준 거야. 근데 기껏 만들었더니 돈 안 갖고 이제 배짜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돈 대신에 짜라스를 공격해라 아니면 저쪽 그 콘스탄티노플 공격해라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혼합정치 제도였죠. 그래서 군주제, 가두제, 민주제 원리가 반영됐고 그래서 이제 돈 있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두제 공화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정근대 시대 때는 공화국이 민주정이 아니에요. 지금은 민주정의 의미와 동일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19세기 이전까지 공화국의 의미는 뭐냐면 일부 특정 소수 사람들이 또는 소수 가문 출신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냥 가두적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했어. 민주정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가 민주정이 됐어요. 이게 좀 구별돼야 돼. 지금은 공화정 하면 민주정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공화정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가문 집단들이 와가지고 했던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세도정치기 때 그런 형태가 공화정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종신적인 총독이 있고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대에서 대상위원회 장악했고 소위원회 있고 뭐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이 시민위원회가 이제 핵심 기관이죠. 이 기관은 잘못했네. 예. 시민위원회가 핵심 기관이다. 그래서 이 시민위원회는 이제 상업권을 장악한 신귀족들이 구귀족들의 반란을 처벌할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최고 행정기구로서 영부화되고 신귀족층들의 최고 재벌 정치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통령제라는 것은 이제 뭘 반영하고 있죠? 군국제를 반영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대표의 대의로서 민회가 있었는데 물론 실권은 없었지만 이 대의는 이제 그 밑에 원료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제를 반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가두제를 반영했는데 실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라노를 보자. 밀라노는 이제 두 개 가문이 이제 있죠. 처음에는 비스콘티가 이제 장악했다가 뒤에 이제 스포자가 이제 통치했는데 밀라노의 위치는 어디냐면
아까 설명 베네치아 있죠? 베네치아 북쪽에 있어. 북쪽에 롬바디아 동맹으로 유명한 롬바디아 평원이 있거든요. 예. 롬바디아 평원에 위치했던 국가가 어디냐면 밀라노예요. 밀라노. 예. 자, 그래서 이제 밀라노는 아까처럼 이제 초창기 때 공화국 형태였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13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비스콘티가 이제 뭐냐면 통치했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들이 몰락하고 암브루시아 공화국 잠깐 있다가 이때 용병대장이었던 그 코티티에르라는 사람이 있어. 프란체스코가 그러니까 아니 용병대장이 이제 그 프란체스코 스포라자죠. 예, 프란체스코 스포라자가 그 용병대장이 그 정권을 장악해요. 이때부터 스포라자가 돼요. 그래서 이 스포라자는 전형적인 전제군주제의 적용이고 학자나 문인들을 우대를 해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기의 국가 형태를 보면 이탈리아는 정치적 분열은 봉건적 분열이 아니에요. 근대 국가의 원형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독립국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여러 그 도시국가들 있잖아요. 근데 이 도시국가는 분열돼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뭐예요? 중앙집권국가. 우리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국가들 있잖아요. 전국시대 국가는 하나하나가 뭐죠? 중앙집권이죠. 이거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춘추시대 국가는 하나하나가 뭐냐 국가가 분열됐지만 또 안에서도 봉건제 형태 띄고 있잖아. 근데 이에 반해 이탈리아 시대 때 북부 그런 그 도시들은 하나하나가 국가 형태고 그 안은 중앙집권적 국가였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전국 시대 때의 그 국가 형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강력한 전제적 통일국가 형성했고요. 그때 이제 새로운 지배 유형이 등장했는데 아까쯤에 이제 언급했던 스포르자가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교황령에 있었던 그 차자레 되게 제가 예전에 소설의 소재를 냈던 사람이죠. 보르지아라는 사람이죠. 알렉산더 6세 교황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부르지 못했죠. 자기 조카라고 얘기하면서 속였는데 자 하여튼 이 사람이 나중에 교황의 국가의 통일 가업을 이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불렀냐면 캐트로체트라고 불렀어요. 캐트로체트 전제군주. 그래서 이 시기를 캐트로체트 시대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내용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북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들을 한번 쭉 봤고요. 자, 그 캐트로체트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전제 군주제의 의미가 아니라 전제 군주제를 지배했던 15세기 때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좀 수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 개론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르네상스의 배경은 넓은 의미에서 중세사회 붕괴다. 14세기, 15세기 때 과거 전 유럽적인 규모로 중세사회가 붕괴하고 있었으며 르네상스는 유럽의 어느 곳이어도 일어날 잠재적 가능성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르네상스가 왜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게요. 여기 좀 두 번째 단락 보면 자,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에 일어난 곳으로 고전 고대 터전이었으며 고대 문화가 다른 언어보다 풍부하게 잘 보존되고 그 유물과 유적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있죠. 고전 문화의 정통은 강했고 풍부하게 지낸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도시의 정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봉건제도 또한 유럽보다 미약했다.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도가 있긴 있지만 이미 봉건제도 중세 중기 때부터 이게 왜 꼬마 운동도 일어나고 하면서 터전들이 많이 없어졌죠. 특히 북부 이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봉건이 남아봤자 뭐 남이탈리아 정도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 거기다가 그 십자군 이래로 세 번째죠. 십자군 이래로 지중해 무역이 중심지가 됐고 도시가 급속하게 발달했고 경제적 번영을 이뤘으며 이때 부유한 시민층이 성장했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장했다는 거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도시국가가 지배되고 상층 부르주아 출신들이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봉건제도와 공노제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또 지주기층이 시민층과 합류되고 그리고 시민적 사회가 형성되면서 이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키우고 후원해주는 배경이 됐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 부유한 시민층이라는데 이거는 모든 부르주아 계층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상층 부르주아야. 돈이 많고 금융 자본가들 있죠. 권력가들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문화는 그 소비층들이 얕아요. 주로 이제 상층 부르주아이기 때문인데 반면에 북유럽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우리가 생각한 중상층 부르주아죠. 그러니까 학대돼. 그러면 소비층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져. 그러다 보니까 예술의 소재도 예전에는 좀 고상하고 막 그런 것들만 그렸는데 신미적이고 나중에 북유럽 르네상스는 이제 이런 걸 그리면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박리다마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생활 소재, 일상생활 소재를 그려요. 좀 약간 시야시키고 신학 작품에도 뭐냐면 여러 가지 소재도 그리고 그래서 좀 약간 소재가 풍부해. 더 인간적이고 또 서민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 정치 정세를 볼게요. 자, 도시와 시민계급의 성장은 북서유 유럽처럼 왕권의 신장과 더불어 집권적 통일국가의 발달을 촉진했으나 이탈리아는 그렇지 못하죠.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 된 북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독립된 도시국가들이 대소 공국과 더불어 분리되어 있었고 여기 위치 있죠? 우리가 이제 볼 때 밀라노 공국 여기 위치 좀 파악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는 게 있고 역사과 부도 하나씩 사세요. 거기. 예. 그래서 요즘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잘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밀라노 공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필렌체 공국이 있죠. 예. 필렌체 공국 대표적인 베네치아.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 세 개 공국. 예. 그리고 밑에는 양시칠리아 왕국이 있는데 또 베네치아 보면 여기 보시지만 뭐 땅이 달마티아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로도스와 키프로스 있죠? 키프로스. 여기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 중세시대 때.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점령했잖아요. 로도스와 키프로스 그걸.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뭐 이렇게 있고. 자, 다시 넘어가서 중부 이탈리아에서는 교황령이 있었고 남부 이탈리아에서는 그 나폴리 두 시칠리아 왕국이 있었죠. 양시칠리아 왕국이.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는 상업과 무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15세기 때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교황은 교황대로 세력 확장에 열중을 하고 있었으며 나폴레 왕국은 15세기 이후에 에스파냐와 프랑스의 쟁탈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치아 만종 사건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등등 있고, 뒤에는 이제 나머지는 각자 보시고, 필렌체를 볼게요. 필렌체 먼저. 필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이 되었고 브루크하우스에 의하면 최고의 정치적 자각과 가장 다양한 인간적 발전이 보여준 것이 필렌체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빌라니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잘 살았다. 교회도 많고 병원도 많고 은행도 많았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북부 도시에 은행이 발달됐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면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창기의 은행들은 그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발달됐어. 그래갖고 이제 요 이탈리아 중심 은행도 발달됐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필렌체는 이미 12세기 때 모듈물 제조와 판매로 유수한 도시들이 성장했었고 13세기 이후에는 대상인과 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상층 부르주아들이 시정해서 공공기족 세력들 구축하고 공화정을 수립했으며 1289년에 이미 13세기 농奴제가 폐지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발전 내부적으로 사회 계층 간의 대립을 발생시키고 시정을 독점한 상층시민, 대시민에 대해 소시민들, 즉 장인이나 직인 등 소생산자층의 저항을 발생해요. 14세기 때 말에 그 당시 TOP 반란이 나왔다.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TOP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들 하층 시민들은 이제 그들 요구 내용도 외워두셔야 돼요. 조합을 만들 권리 또는 시정에 참여의 길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두세요. 조합을 만들어 이를 통해 시정 참여의 길을 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성공했어. 이게 그렇지만 곧바로 대부르주아 세력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잠깐 성공했지만 쫓겨나고요. 그때 이제 등장했던 그 가문이 뭐냐면 대금융가 출신이었던 메디친가죠. 그래서 코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로렌츠 때 이제 뭐냐면 전제 군주제를 확립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에 잠시 사볼로 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메디친가를 쫓아냈는데 그렇지만 이 사볼 놀라의 개혁들 신정정치가 이제 하다가 나중에 또 쫓겨나죠. 이 사람도. 그래서 메디친가가 다시 돌아와서 토스카나 공화국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부분은 없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같이 얘기해 드린 거예요. 네. 자, 베네치아를 보죠,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핀란드와 달리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었어요. 중세를 통해서 지중해 무역의 왕자였던 베네치아는 15세기 때 퐁강의 하류 계급 지대, 아드리아 달마티아 연안, 그리스 본토와 그 주변의 섬, 그 다음에 저기 여긴 안 나왔지만 발트해 연안까지 일부 거점 도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거의 총액은 4천만 두카트. 이 두카트는 좀 외워두세요. 이게 왜 외워두냐면 그 당시 금한대 요게 일종의 기축통화야. 지중해 지역에.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것은 한 나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시대 때 그 당시 사용했던 기축통화 두카트예요. 어느 날 달러와 비슷해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예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까 저 베네치아 가보면 거기에 도구들이 되게 많아. 배를 만들 수 있는 장소들이 많아. 그래갖고 이 배도 되게 포준화돼 있어. 포준화돼 있고 그 다음에 무기도 같이 인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하고 배를 패키지로 갖다 팔아요. 군수사업이 되게 발달돼 있어.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갈래선을 이제 자주 만드는데 갈래선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갈래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고대 시대 때나 중세 시대 때는 선박이 다 갈래선이야. 그래서 범선이 아니라 이거는 돛대하고 노를 같이 사용했던 거죠. 이 지중해 쪽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근데 대서양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안 돼. 카레선은 이제 넘어가는데 카레반선은 이제 뒤에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이는 막대한 조선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베네치아는 전체적으로 가두적인 어떤 공화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신적인 총독이 있었죠. 네, 실권은 점차 2% 정도밖에 안 되는 대상인 수준으로 넘어갔고, 그야 도시 귀족과 대상인 출신으로 구성된 대회에서 총독을 선출하고, 그 시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소위원회들을 선출했으며, 가장 핵심적인 것은 10인이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서는 이러한 가두적인 어떤 공화제가 아무리 말썽 없이 평화롭게 유지되었고 그 각국은 외교 사절을 파견하여 대상국가의 내정과 경제 상태를 살피게 되었다. 무역의 왕제였고 또 상업에 능했던 베네치아는 핀란드와 달리 고전의 문에는 별로 열의가 없었어요. 돈만 버는데 관심 있어. 예, 그래서 있고 밀라노를 보죠. 밀라노는 핀란드와 베네치아보다 더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기에 이탈 대성공국 좀 약간 이게 서양세계론이 하려면 이거 좀 밑으로 내려놓지. 좀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 하여튼 대소공국의 정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밀라노다. 밀라노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2세기 때는 룸바디아 동맹을 주도했죠. 룸바디아 동맹을 예전에 말한 것처럼 왜 주도했어요? 독일 황제가 교황령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북부 이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북부 이탈리아하고 대립을 하게 돼요. 그 도시 국가들과.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 황제들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했죠. 그 이탈리아 도시들이 룸바디아 동맹들을 조직해서 그다음 황제군과 싸우고 몇 번 이기고 그랬잖아요. 자, 하여튼 11세기 때 룸바디아 동맹을 거느리고 황제 프리드리히 2세와 대항할 정도 강력했다. 이 무렵 밀라노는 약간의 재산을 가진 전 시민들이 참가하는 시민회의를 통해서 귀족과 함께하는 공화국이었으나 시정이 비능률적인 데다 시민 내부에 이제 경쟁과 대립이 계속되니까 구귀족 가문이었던 비스콘티가 이제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전제 정치를 했고 그때 이제 1447년에 비스투크 집계에다 용병대장을 콘토디아는 용병대장으로 얘기하는데 요때 이제 그 프란체스코 스포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권을 장악했다. 근데 이 도중에 빠진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청면에 보면 무슨 공화국이 나오냐면 그 당시 비스콘티인가와 그 당시 용병대장 프란체스코 스포자 중간 사이에 잠깐 가두기 시기에 암브로시아 공화국이 나와요. 암브로시아 공화국. 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서양사 총론에는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포자는 그의 처남으로서 조카로부터 정권을 장악한 루도비코 일 모르와 더불어 15세기 전제군주제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제군주제 형태로서 스포자를 두고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가문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의 보호자로 자청해줬어. 왜냐면 이들이 뭐 어떤 신면을 가지고 어떤 뭐 문의 예술 좋아해서 그런 것보다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권 유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시에, 아니, 그러니까 정권과 유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시에 이렇게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너무 포악하게 노니까 자신들이 그만큼 문의 보호자라는 걸 내세우면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뭐 예술, 미술 좋아한다고 해서 항상 평화 사랑하고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시틀러도 미술하고 음악 좋아한다고 했죠. 예. 자, 근데 뭐 미술하고 음악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도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예. 자, 거기 보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정치 상황과 르네상스를 볼게요. 두 번째 보면 먼저 지적할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탈리아 정치적 분열은 지방 분권적 분열이 아니에요. 특히 북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가 뭐죠? 중앙 집권적이고 근대 국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당시 이탈리아는 정치 세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개별적인 독립국가로서 저마다 근대적 국가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밑에는 부르크하르트 견해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르네상스 최애 정신은 15세기를 제가 이제 아까 잘못 설명했던 퀘투르 체토라고 해요. 15세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 형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전제군주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퀘투르 체트 15세기 때의 대표 전제군주제가 누구냐? 일단 필렌체의 메디친가죠.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라노의 스포자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의 재능과 현실적 타산을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종교적 윤리적 규범을 무시하고 음모, 모장, 암살, 독살 이런 것들이 태행에게 이제 자행했다. 그래서 지배하기 위해서 또한 지배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시대인데 이게 전제군주제의 자신이 매우 개성적인 르네상스 인간상이었다 해서 브루크하르트가 이제 위에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에요. 이 모델이 됐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있으니까 좀 각자 읽어보시고,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죠. 자, 그러한 정치상, 그러니까 그런 정치상은 뭐예요? 전제군주제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국과, 아니, 프랑스와 독일이 막 침공하고, 이런 상황에서, 역사가이며 정치 이론가자 하면 필렌체에 누가 있어요?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유명하죠. 자, 필렌체 출신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훌륭한 지배자의 자질과 통치 기술을 논하면서 이를 논하면서 그는 완전한 종교와 그 다음에 도덕과 관계는 하나의 독자적 분야로 갖죠. 정치학을 독립을 시켰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건물소유주의 마키아벨리의 창시자로 이제 유명하죠.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소수와 기만, 모략, 암살, 토록 등과 악덕을 창현한 게 아니라 지배자에 요청된 것은 무엇보다 탁월한 통치 능력과 재능이며 그러한 덕을 소유한 지배자에게 필요하다면 건물수수와 악독조차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능력만 있으면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타도 돼야지. 박근혜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넘어갔는데 얘는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못된 것만 해먹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 제거돼야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 보면 되고 마키아벨의 입장이 현실 정치 권력 정치임을 황실 정치가 권력 정치임에 틀림없으나 그 이런 입장은 당시에 허클어진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당시 이탈리아 상황을 봐야 돼. 예. 그 맥락적 감정이입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런 군주들이 나타나면 들고 일어나죠. 예. 자, 그 다음에 인문주의를 보죠. 인문주의라는 것은 여기 쭉 설명하지만 그냥 이거야.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문화가 중세에 완전히 잊혀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중세 시대 부흥하고 봉고사회가 무너지고 그다음 자유 시민사회가 이제 좀 형성되면서 이들이 이제 고대 문화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 문화, 잊혀진 문화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게 돼.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지 어떤 작품들을 이제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대 시대 때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을 뭐라고 한다? 인문주의자란다. 요 정도만 이제 개념 요약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자, 인문주의자들 이제 좀 볼게요. 먼저 이제 살펴볼 사람이 뭐냐면, 페트라르카죠. 이 사람은 꼭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의식적 고대 작품을 수집하고,
그 연구의 열중에 연구한 최초의 인문주의,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페트로르카야. 예. 그래서 그는 일찍이 학교 시절에 피게르 시대에 매혹되어 이탈리아 과거의 고전 문화에 대한 동경이 그의 가슴에 싹 들었다. 그는 라틴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여 연구하는 데 열중했으며 그러한 연구의 산물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주인공한 아프리카는 라틴어 서사시를 지었다. 참고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포에니 전쟁 때 그 하니발을 물리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카르타고를 점령을 해서 이제 멸망을 시켰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아프리카누스라는 것은 그 후에 이제 스키피오가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자마 전투 이후에 이제 카르타고를 뒤에 3차 때 또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 뒤에 그 전이다. 하여튼 2차 때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를 이제 지배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자 하여튼 그러나 시인으로서 그의 면모가 잘 표현된 것은 젊었을 때 만난 라우라는 여인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서장시 칸초를 이해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탈리아어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읽는 그대도 새롭게 노래 부르고 그래서 그는 최초의 근대인이라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근대인이라는 특징은 아까에서 이제 신중심의 어떤 모습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야? 인간 중심. 그 작품에서 보이잖아.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트로르카의 이러한 태도나 고전 연구의 호소는 당시 새로운 것을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과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부유하고 세속적인 지배층에게 보호자를 발견하고 또한 좁은 범위의 우수한 추종자를 갖게 되었다. 그중 이제 출중한 사람은 이제 보호받는 건 이제 부유하고 세속적인 지배층들이 그들 후원해줬다는 거야. 왜 후원해줬겠어? 그들이 문해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죠. 내가 그만큼 이렇게 문해를 보호해주고 뛰어난 군주다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보카치오인데 보카치오는 이제 유명했던 무슨 책을 썼죠? 데칼마노를 썼죠. 데칼마노는 이제 근대 소설의 호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칼마노를 보면 이제 10일간의 얘기를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그 사회의 어떤 모순점, 위선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쭉 넘어가서 거기 이제 14세기 말에 비잔틴 출신의 크리소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리소라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비잔틴 대국이 멸망하고 핀란드에 건너서 그리스에 가는 강의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 철학이 부활되더라고요. 이때 그리스 철학들은 주로 어떤 철학일까요? 플라톤인데 플라톤 철학을 형이사학적으로 좀 약간 발전시킨 철학이 있어. 이게 신플라톤 철학이거든요. 신플라톤 철학이 이때 이제 널리 학살이 돼요. 자, 그의 강의는 많은 자극과 영향을 주었으며 15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비잔틴으로부터 이탈리아 건너왔고 콘스탄티노플 함락함 후에 비잔틴 학자들이 새로운 망명의 물결이 흘려들었다. 그리스 연구에 이르게 되면서 특히 플라톤은 핀란드에서 플라톤 철학의 부활과 유행을 자극했으며 아까 이제 말한 코시모토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핀란드에서 무슨 학회를 만들었다? 플라톤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치노가 이제 플라톤의 어떤 라틴어 번역을 같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자 여기 로렌츠 발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로렌츠 발라. 로렌츠 발라에 이어서 문헌 비판이 나오게 됐고 발라는 콘스탄트 기진장을 이제 기부장을 근데 이거는 콘스탄트 대제가 교회적인 기부했던 문서가 위작인 걸 밝혔다. 이걸 왜 기부장을 만들었을까? 예전에 말한 것처럼 교회가 그 당시 그 카울링거 왕과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프랑코 왕조하고 손을 잡으려는데 그 땅을 줘야 되고 뭐 인정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에 콘스탄트 대제로부터 서노마 지역을 땅을 이임받았다. 그러니까 너를 뭐 로마 황제를 임명하거나 뭐 왕을 임명하거나 그런 거 다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 불알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작품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인문주의자 팝 갔는데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요거는 그 다음에 세계 인간의 발견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브루크하트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간이 이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는 무조건 누구 중심이었죠? 신 중심, 초자연적. 그러니까 이제 신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막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 중심이고, 여기서 인간이라는 중심이라는 거는, 개인주의라는 거는, 뭐 이기주의와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자신이 보고, 느끼고, 그다음 경험, 자신의 개인 경험,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세시 신중시의 어떤 보편성을 걷어내고, 인간의 이제 개별적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보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보면 세계와 인간의 발견인데, 세계의 발견은 나중에 이제 뭘로 연결되죠? 지리상의 발견. 이거 연결되고, 근대과학의 발전. 이렇게 연결되고, 인간의 발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신중심이나 어떤 인간 중심적 어떤,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느낀 것들을 작품 세계에 반영하는 그런 것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쭉 보세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딱딱 떠오르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이나 평가 부분은 건너뛸게요, 그냥. 예, 이거는 각자 보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이탈리안 미술, 르네상스 좋은 말 있죠? 그냥 쭉쭉 읽으세요, 이것도. 예, 그 특징들 이제 읽어보면 제 생각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좀 기억할 만한 사람들 뭐냐,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요 정도는 약간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어떤 작품 주어지고, 이 사람 누구냐. 그럼 작품명도 좀 몇 개 대표적인 거 그림과 함께 숙지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작품 세계가 어떻고, 뭐, 그 밑에 있는 깔려있는 철학이 어떻고, 그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왜? 쓰는데 채점하기 어려워. 이런 건 건너뛰는 게 좋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북유럽 르네상스 이제 넘어갈게요. 북유럽 르네상스. 자, 북유럽 르네상스 부분은 제가 이제 또 기본 강의 시간, 기본 심화 강의 내용을 보고 이제 넘어가죠. 자,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은 외워두셔야겠죠. 이거는 뭐와 비교해서 외워두셔야 돼.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아까 종교지향적이고 심리적이고 어떤 기족지향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비판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지향적이야. 왜냐하면 알프스 이브 르네상스, 뭐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서는 좀 기독교에 대한 반발, 카톨릭에 대한 반발이 되게 강했어. 왜냐하면 카톨릭에 대한 수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비판적이야. 그리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카톨릭과 대신에 새로운 제 뭐냐면 그 대항하는 과정에서 원시 기독교 철학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다. 물론 카톨릭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단계까지는. 에라스무스 단계까지는 이제 부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그 루터 같은 거는 아예 카톨릭 자체를 부정하죠. 그래서 가독이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특징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함께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탈리아에서 알프스로 넘어가냐, 주도권이. 그건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당시에 이제 대서양, 그러니까 지중해 무역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대서양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이게 분열되다 보니까 정치적 분화해. 근데 이에 반해서, 그냥 상대적으로 올 때, 프랑스나 이런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중앙집권적 어떤 국가가 되었죠? 이런 것들. 후원도 해주고 그러죠?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요소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16세기 넘어가면, 북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에라스무스. 이 사람 되게 중요해.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생활 형제단 출신이죠. 그래서 성경이 있고, 그래서 단순하고 견고한 습상을 복귀하는데, 공동생활 형제단은 아마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신비주의인데, 주로 아래로부터 신비주의, 민중적 신비주의를 지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운 학교들이 많아요, 네덜란드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운 학교 출신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라스무스 사상에 큰 영향을 줬고요. 이 사람은 그리스어로 신약성경을 간행해요. 신약성경. 그래서 보통 라틴어 성경판이 불가타가 있지만 원래 이게 원판이 아니잖아요. 번역판이지. 그래서 고대 그 구약성경은 시보리어로 이제 원래 썼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을 뭘로 썼죠? 그리스어로 이제 썼는데 이 그리스어 원본을 구해다가 이제 신약성경을 다시 간행을 해요. 그 라틴어 성경의 오역을 시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전에 불가타가 있었잖아. 불가타. 이 불가타가 원본을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을 내. 의역. 되게 누구 중심으로.
카톨릭 중심으로.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이게 해석하는 과정에 뭐냐 자기 뜻대로 의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 성경을 가져와서 라틴어 번역을 해요. 라틴어. 근데 이때 라틴어 번역하는 건 불가타 성경처럼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역을 해. 직역을. 그래서 그리스어가 있고 여기에 옆에 이제 라틴어가 쭉 번역을 하는데 요 라틴어 원본을 번역본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죠? 자국어 성경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가타를 번역한 게 아니라 자국어 성경책은 요 에라스무스가 만든 기초적인 작업도 있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갖고 그 라틴어를 가지고 다시 중역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국어 성경을 번역 기출을 했고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뭐냐면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줬어. 특히 루터하고 영향을 줬죠. 루터도 에라스무스 초창기 때 짝짝꿍 맞았어. 근데 왜 그 차이가 이제 벌어졌냐면 갈등이 있었냐면 루터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고 에라스무스는 기존의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죠. 요때부터 이제 뭐냐면 틀어졌고 이게 예전에 한번 에라스무스의 여존론하고 루터의 노예이전 논쟁에서 터져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작품 있죠? 우신예창이야. 우신예창은 뭐냐? 어디서건 신의 입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교회나 교황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성직자의 타락과 어리석을 비판하고 풍자한 게 우신예창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과 종파에 대한 분파활동을 관련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 교회 비판적이지만 카톨릭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루터의 영향을 줬지만 루터가 새로운 교회를 성립하니까 대입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자유의존 논쟁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논쟁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에라스무스의 여존론, 루터의 노예의존론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 그 밑에 있지만 대충 설명하면 이 에라스무스는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있어. 일단 교회 논리. 노예의존은 뭐죠? 원시 기독교 철학. 그러니까 교부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에라스무스 여존론에는 이제 뭘 줘야냐? 자, 신이 이렇게 이제 할 때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신을 간다면 천국 가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구원과 그 다음에 선행.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이요. 믿은 거는 신을 믿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것들이고 거기에다 선행을 해야 돼. 교회에서 베푼 선행. 선행은 누가 하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회가 하죠. 근데 이 선행을 이제 할 때 그 뭐냐면 스콜라처럼 어떻게 이제 합리화시키면 인간은 인간의 의지는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 여존 남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은 나름대로 선행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그 신분하는 교회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루터는 이걸 인정 안 하죠.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완전히 나쁜 놈이 됐다. 무슨 인간의 의지가 어딨냐? 다 신의 의지에 예속돼 있지. 그러니까 교회가 베푸고 있는 선행은 안 된다. 왜냐 교회나 신부들인데 다 뭐예요? 교황이나 인간인데 얘도 나쁜 놈인데 무슨 얘네들이 선행을 베푸고 난리냐?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다 어디에 예속됐다? 신에 예속돼 있다. 그래서 이 노예의 의지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다툼이 나.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예전에 한번 2차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개론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논문책을 찾아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이거는 뭐 쉽게 이해될 거예요. 오늘날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이 여기 다 나와요. 예,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서한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가 당시 지적 종교적 중심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하냐면 무관의 재앙이다. 그래서 간은 쓰지 않지만 왕간 쓰지 않았지만 사상계를 지배했다.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에라스무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의 친구가 있어요. 영국인 친구가 누구냐면 토마스 무우죠. 이 토마스 무우는 유토피아를 썼죠.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세계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 있죠? 네, 플라톤에서 이제 이거 영향을 받았고 이제 유토피아를 이제 썼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토피아는 이제 공산적 사회주의자, 플라톤의 국가론에 영향을 받았고,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헨리 8세가 캐서리하고 이혼할 때 이혼하지 말라고 했죠. 그때 이제 로마 교황이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남의 오지다게 넘기다가 이제 사형당하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이 사람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야. 근데 이제 카톨릭 신자지만 카톨릭 예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비판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카톨릭 벗어나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카톨릭 안에서의 비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쓴 책이 유토피아야. 그래서 유토피아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종교적 문제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사람은 공산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부를 공유하면서 공동해선을 통해서 나는 공산적 사회주의의 선구적인 어떤 작품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 타당성이나 정당성보다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 제시를 주목했고, 그다음 기독교 인문주의자를 공산적 사회주의 이념으로 발전됐고, 유토피아 문학의 선구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유명한 당시 영국상을 비판했죠. 양대의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순했던 양들이 갑자기 양대의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이거는 무슨 운동을 반영한 거죠? 제1차 잉크도 운동을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국민문학을 이제 발달해. 이 국민문학은 그 지역의 소거문학이야. 소거문학은 라틴어가 아니라 그 지역에 해당 언어를 쓰는데, 언어라는 게 그 국민의 어떤 정서나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어떤 생활을 표현하는데 영어나 불어를 쓸 수는 없죠. 왜? 한국어로 얘기하지만 그걸 느끼고 이제 하잖아. 이건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람도 그렇고 독일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언어를 통해서 문학이 발달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 문학적 세계관까지 따질 수 없고 대표적인 작품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브레의 가르칸티아 판타그레인데 이거는 당시 사회 풍조나 뭐 교육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육의 어떤 것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것들, 이 자유주의 철학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몽테뉴가 쓴 수상록이라는 책 있죠?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한 예지와 인간성 통찰에 대해서 논했고, 섹스피어는 유명하죠. 이 사람이 뭐 헨리, 오데로, 메포드, 로미오, 줄리엣 이렇게인데 언제 때 사람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고,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갖고 영국 그 잉글랜드 포주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르반테스는 어떤 사람이야? 스페인 사람이죠. 돈키호테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이제 중세 시대 때 중세 기사 시대를 동경한 돈키호테의 모습을 비판하고 낙천적인 행동적인 어떤 인간을 제시했다. 그래서 몰락한 기사들을 이제 풍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미수는 안 나왔는데 미수도 좀 약간 좀 설명할게요. 여기 미수이 안 나왔네. 예. 미수는 특징이 뭐냐면 먼저 종교적 소재도 있어요. 종교적 소재가 있는데 종교적 소재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재들이 많아요. 일상생활들. 자, 이거는 왜 이런 소재들을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신미적이고 기독적이고 종교 소재만 했는데 이걸 탈피했던 거 뭐냐면 그 주 소비층들이 주로 누구였죠? 주로 중하층 부르주아들 또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야. 일반 평민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뭐 특정한 세력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폭이 넓어진 거야. 문화의 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렸다. 그래서 중세적 정신과 양식을 완전히 탈피했고 내면 세계를 표현하면서 자연주의적 기법을 완성했다. 이때 자연주의적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보이지만 이것이 더 완성된 건 북녘 르네상스에 더 보인다. 그래서 뭐 독일에 보면 딜러나 홀바인, 네덜란드 바나이크 형제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좀 기억을 해주는데 제대로 미술 작품 같은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거기에 뒤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북녘 르네상스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보면 도시적이고 시민적으로 전제군주의 중심인데 이때 시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민이 아니라 부르주아 사람들 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한정돼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도시국가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특징이 로마와 그리스 고전 문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 고전 문화의 부활과 모방에 열중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 견합 시도는 플라톤 철학이 그 당시 유행했죠. 그래서 신플라톤 철학, 그래서 플라톤 학회가 있고, 자, 북녘 르네상스는 상대적 폭이 넓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성격이 있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원을 많이 또 받아. 이 사람도. 자, 그 다음에 봉건적인 신분제적 연방국가가 분리되는 어떤 정책 사항과 연결돼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 중세 기사문화, 스콜라 철학, 고딕 철학 등 독일 고전 문화 이해 지역의 문화들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폭이 되게 다양하고, 특히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게
원시 기독교 철학 같은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모방당국의 보도는 학구적 비판적이었다. 이거 여기 있네요. 고대 그리고 원시 기독교 철학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16세기 때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저 서양사 강의 부분을 같이 요약을 했어요. 개론 부분하고. 강의 부분에서도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하고 북유 르네상스 부분에서 설명하는데 예전에 말했지만 그 서양 르네상스는 좀 팩트 중심이잖아요. 근데 강의는 좀 구조적인 어떤 배경을 좀 설명을 같이 하고 있어.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읽어두시면 괜찮은데 굳이 제 생각에는 그냥 참고 자료만 하지 굳이 이것까지 다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론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뭐 교과서나 개론 이 정도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번 강조했지만 항상 그 개론을 읽을 때 팩트 중심을 읽으세요. 요즘에는 책 전환이 편한 데가 시험문에 나오기 때문에 자, 문제가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 생각에 참역사 바람직한 역사 교사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암기용이지.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 발생해가지고, 뭐, 근대 과학이 발생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과학혁명 때 할 때지만, 지동설이 대두됐고요.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간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17세기 과학혁명을 이제 촉발시켰죠.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자, 하약이 전파되면서 공공기사들이 몰락했죠. 그 다음 나침반이 몰락되면서 신대륙과 신항로가 발견에 크게 공헌했고 특히 인쇄혁명이 일어났어. 15세기 때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개발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개발했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먼저 개발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널리 사용하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한자가 오지게 많아요. 이거 3,000자 5,000자 넘잖아. 그런데 그 소유나 동유럽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많아봤자 28자에서 30자 좀 약간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판 인쇄술이 상당히 보급이 잘 됐어요. 자, 활판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서적 보급이 일어나고 많이 이제 책도 많이 발간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이 전파되니까 또 자국어 서적이나 성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라틴어기 때문에 못 읽었잖아. 근데 이제는 뭐야? 한글, 우리가 이제 한문 못 읽듯이 한글 읽으면 금방 전파되잖아? 마찬가지로 많은 지식들이 이제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야, 일반 대중들이.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이라든지 뭐 여러 사상들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 북유럽 르네상스를 볼게요.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6세기 때 알프스 넘어서 북부 유럽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하고 꽃핀 터전 이탈리아와 달랐다. 이제 배경이 쭉 나오는데,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바탕은 어디까지나 도시적 시민적인 거고, 15세기 후반에 전제군주제의 궁중이 르네상스 중심이 되었을 때 그 기본 성격도 변함이 없었다. 자, 알프스 이북에서는 도시가 발달해 봉건사회 무너지고 있지만 정치적 중심은 절대군주여 그의 궁중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제군주의 궁전이었으나 절대군주의 궁전 때 이게 비슷하게 말하는데 요때는 도시국가 정도고 이건 뭐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영역국가, 스페인은 규모가 달라, 스케일이 달라. 예. 독일은 이탈리아와 같이 정치에 분열되어 있으나 이탈리아가 도시국가 분열이 아니라 봉건적인 신분적인 연방국가에 분열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봉건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성 로마 제국하고 제국국가 간의 연방국. 연방국가 하나하나가 뭐냐면 신분제 국회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중앙집권적 시스템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연방군주는 나름대로 절대군주의 길을 택하고 있었다. 자, 이탈리아에서의 고전은 직접적인 문화 정통이었으나 알프스 이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못했다. 자, 일찍이 로마 문화가 뿌리내렸던 프랑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세의 기사문화, 스콜라 철학, 그리고 고딕 철학의 중심이었고 독일은 고전 문화 밖에 야만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로마 문화 외에도 여러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고 지역마다 사정이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는 고전에 영향을 수 있었지만 북부의 인문주의자는 고전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는 항상 보고 드는 게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이야. 근데 북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비해서 그리스 고전라도 받겠지만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의 요소를 접하다 보니까 객관적 기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와 그리스 로마에만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참고는 하지만 좀 객관적 시각에서 이제 유지한 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르네상스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는 고대를 새롭게 발견한 나머지 이의 부활과 모방에만 열중됐는데 이에 반해 북유럽 르네상스는 모방 단계를 넘어가고 좀 비판적으로 접근했어. 학구적으로. 자, 새로이 발견된 고대와 그리스를 결합시키는 의도는 플라톤 철학의 부분과 더불어 필렌체의 플라톤학회의 주제의 하나였지만 북유럽 인문주의자는 다시 원시 기독교와 그 근거 성경의 원천을 더 관심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 거기에다 더 플러스된 게 뭐야? 예, 원시 기독교와 그 근거로서 성경의 원전에 대한.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그 이탈리아의 교황에 대한 반감, 카토릭의 반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북유럽 인문주의는 그리스 인문주의 또는 길을 걷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노테론당이 네덜란드예요. 도시 이름이죠. 자, 에라스무스죠. 자, 에라스무스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민중적 신비주의의 그 이단이었던 공동생활 형제단. 이것도 외워두세요.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공동생활 형제단 계통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성경을 입각한 단순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죠. 그리하여 그는 타고난 그리스어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구적인 그리스파 신약 성경을 이제 출판하고요. 라틴어 주석을 했다. 그래서 그리스파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라틴어 주석을 다는 거, 번역을 단 거예요. 네.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라틴어 주석을 바탕으로 해서 뭐죠? 성경책이 나중에 자국어 성경이 이제 간행을 했죠. 한편 그는 우신예찬에서 예리한 가찰력과 비판력으로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과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풍자했죠.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가 아니었으며 이단과 종파의 불파행동을 반대했다. 그래서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루터죠, 루터. 예. 그는 이제 철저한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 가치의 편향 끝에 바제의 마지막 거주를 삼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명의 이제 뭐냐면 그 지식인과 각종 군주, 제후, 아마 루터와 나누는데 이 라틴어 서한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별칭해서 무관의 제왕이다. 사상계의 제왕이다. 할 만큼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프랑스에도 고전과 성경의 원전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갖고 문화 서클을 조직하여 주위에 영향을 미친 데탕풀 등이 있었으며 독일에는 고전에 대한 관심보다 원시 기독교의 관심이 더 강했는데 그건 이제 독일이 상대적으로 카톨릭에 대한 반감이 더 강했다는 거야. 너무. 대표적인 게 먼블부 판매 같은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노인이 뭐 멜라니토닌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는 단순히 직접 학문적 영역이 아니라 직접 관점으로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고요. 이 사람은 뒤에 또 나와요. 종교개혁 관련돼서. 자, 에라스무스와 가까운 사람은 영국의 누구죠? 토마스 모죠. 토마스 모는 북유럽 인문주의자 가운데 특이한 존재다. 실제적인 정치가이기도 하고 하였던 모는 대법관에 있으면서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의 계기로 발생한 로마 교회로부터 영국의 교회 독립에 찬성하지 않은 탓으로 런던탑에서 처형됐다. 그는 당시 크게 변해가고 있는 영국 사회의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제시했다고 했죠. 이 유토피아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플라톤의 국가론, 예,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 또 이제 이렇게 선구자고, 그래서 모호가 공상적 이상적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부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상적 사회로서 이론적인 밑받침은 체계 없지만 사회주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이상적인 사회적 정당성과 타당성보다는 북유럽 인문주의자가 당대 사회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는 데 이르다는데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는 플라톤이 안 나와있죠? 근데 총론에 나와있어요. 이 부분이. 총론 부분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론서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은 총론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총론이 일종의 개론서가 일종의 교과서고 지도서 역할에 총론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이 있고 제가 서양사 총론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서양사 총론 이것도 개론과 마찬가지로 팩트 중심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내용이 풍부하고 서양사 개론 같은 경우는 막 주관적 의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좀 이게 정리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총론은 딱딱 떨어져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총론도 지도서, 그러니까 서양사 개론 지도서 역할 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북유럽 르네상스는 각국의 국민문학을 싹트고 자라는 시기였다. 프랑스의 라브레의 어떤 가르강티아와 판타그레 소설에서 주인공의 부재의 폭력과 모험을 얘기하면서 재치있게 당대사를 풍자했으며 헬레 수도원의 포에 제시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자유공방 르네상스 생활 시조를 표현했다. 그 다음에 몽테뉴의 유명한 수상력 있죠.
그래서 건전한 해이주의와 간용주의에 입각한 가면 필수 있지만 모든 사물에 대한 예지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수필식이라 보시면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소에서 이제 사기튼 국민문의 셰익스피어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의 천재라고 하죠. 그래서 무궁무진한 말의 보고로서 헬립, 오데로, 멤버드, 뭐 로미오 줄리엣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었던 그 작품들 남겼고요.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가 있죠. 그래서 중세시대 기사를 홍자했다. 이거 인간적으로 좀 약간 그 낙천적이고 행동적인 인간형을 내세웠다. 그다음 북유럽의 미술 같은 데서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호화찬란 이탈리아에 비해 비율과 양에서 훨씬 빈약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외에 비하면 북유럽의 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돈 없는 민중들을 위해서 그렸기 때문에 좀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시야찬란한 것보다는 좀 일상생활 소재 이런 자잘한 걸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이크의 형제, 그 다음에 독일 홀바인, 딜러, 브루게, 에스파냐, 바레스카스 등등 있고, 특히 이제 딜러 브레생이 이제 브루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이 특히 유화기법, 이탈리아 유학계에서 해화기법을 만들었고, 원근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이제 있고, 브루게 같은 사람은 농민과 민중의 생활을 그렸다 등등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발명과 과학을 볼게요. 르네상스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제약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자연 탐구 정신은 이른바 르네상스 3대 발명품을 낳게 되고 근대과학의 초석을 나왔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하약하고 이제 하양국이죠. 그때 그 하양국가 들어오면서 이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봉공기사들이 무용지물이 돼서 몰락을 했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양무기를 좀 어렵게 보여서 열병기라고 해요. 예, 열병기. 근데 이제 예전에 그걸 냉병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냉병기에서 열병기 쪽으로 하고, 하양무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근세사에서 상당히 전략 전술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 예. 자, 봉건적인 이제 성체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봉건적 성체를 보면 되게 높게 지었죠. 이렇게. 근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낮게 져. 예. 자, 왜 낮게 질까요? 대포에 높게 지면 어떻게 해? 맞을 수 있잖아. 그리고 예전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방진을 이렇게 졌는데 이제는 뽀족뽀족하게 져요. 이렇게. 왜 그렇게? 대포에 안 맞으려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성체가 없어지죠. 이게 참을파잖아, 그냥.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고, 나침판을 이제 보면 나침판은 원래 중국의 기원에서 개량이 더 거듭했고 원거리 항해가 이제 가득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3대 발명품이 아까 치면 이제 하약, 나침반 또 하나가 뭐 있죠? 할판 인쇄수야. 그래서 발명자가 대표적인 누구예요? 구텐베르크죠. 그래서 구텐베르크다라는 거고, 뭐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뭐 하면 쭉 밑에 다른데 또 발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할판 인쇄술이 이제 널리 이제 하면서 이제 정보와 지식의 전달 속도가 빨리 이제 확대되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자연과학 발달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요것도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야. 네. 자, 예전에는 중세 교회에서는 포톨로바이오스의 지동설을 이제 뭐냐면 그 지구 중심설이죠. 그러니까 지동설이 아니 뭐죠? 지구 중심설이니까 그게 갑자기 청동설이죠. 예. 네. 그래서 청동설인데 이걸 이제 신뢰했어요. 예. 네. 잠깐만. 예, 그는 중세사의, 그러니까, 포톨로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의 의문을 품고, 이거는 아까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거고, 지금 중세 그 교회 카톨릭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 카톨릭 입장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중심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천체들 있죠. 뭐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청동서의 주요 내용인데, 지구가 중심인 거 왜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먼저 만들었잖아. 그 창세기 보면. 그 다음에 달 만들고 해 만들고 그러잖아. 그리고 요게 지구 중심이고, 이제 지구 중심 중에 제일 중심이 또 어디야?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고 이탈리아 교황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뭐 교황의 어떤 걸 그 권한을 합리화시켜서 그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반문을 이제 표하게 되면 독일계 폴란드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프토레마이스트 청동설을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지동설을 내세웠어요. 16세기 때. 지동설. 이거 거꾸로 청동설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고 하죠. 이거를 180도 바꿔놓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단을 물려서 죽게 될 수 있어. 하향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정신이 공포되지 않고, 죽기 1년 전에, 그 말년에, 이걸 좀 남겨야 되겠다. 지동설. 근데 그래도 남긴 게 뭐냐면, 천체 회전에 관하여, 이거 외워두세요.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지동설하고 청동설 같이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두 명의 학자가 이제 한 명은 지동설, 한 명은 청동설, 논쟁을 시켜. 가상의 논쟁인데, 결론은 청동설이니까 지동설이니까. 청동설이 옳다라는 식으로 결론돼. 그렇지만, 예전에 사람들 지동설 자체를 모르고 있었죠. 청동설만 알고 있었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지동설이 이게 맞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논리 과정에서 지동설 좀 논리적으로 더 하고 청동설 좀 약간 했지만, 결론은 이제 뭐 청동설이 나중에 어거지 해가지고 그 학자가 이긴 걸로 돼 있지만, 실제 그걸 통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뭐죠? 지동설을 알려주게 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나왔다고 해서 그걸 버리겠어요? 자기 청동설을? 안 버리죠.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가설 차원에서만 뭐냐면 제시했고, 증거를 못 대니까, 그걸 누가 증명을 했냐면, 갈리레오가 그 당시 만원경을 만들었고, 이걸 경험적으로 증명했고, 이걸 다시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죠. 예, 그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증명을 했던 거야.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그 다음에 뉴턴,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 청동설에서 지동설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예. 근데 지금도 청동설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2%는 청동설 믿어. 지금도 뭐냐면, 청동 거의 10%는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청동설을 믿고, 지구가 평범하다고 믿는 사람도 2%예요. 예.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막 많거든요. 그런 것만 보는 거지, 이제.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런 청동설에서 이제 그러니까 청동설의 지동설의 변화, 이런 것들 나중에 17세기 때, 뭐죠? 과학혁명 때 가서 이제 완비된 거야. 이때, 이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지리상의 발견이죠. 예, 이것도 이제, 보는데, 지리상의 발견은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저 나와도 어디가 나오냐면, 지리상의 발견과 어떤 그 과정, 배경, 이런 거보다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읽고 넘어가죠.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 된 것 같은데, 좀 쉬고 이제 시작할게요. 예.